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시간 넘게 도어락 출장 수리를 다녔더니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마지막 고객의 집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간단히 저녁이나 먹고 쉬어야겠다. 40이 넘으니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등 뒤로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받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15년 늦은 시간 전화는 대부분 급한 출장 요청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직업상 사람들의 급한 사정을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어락 출장 수리 박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어락이 고장 난 것 같아요. 개나리 아파트 101동인데 지금 와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는 듯 했습니다. 긴장했거나 불안한 것처럼 들렸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직업 습관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항상 고객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읽어내려고 하거든요. 15년간 이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왜 도어락 수리를 요청하는지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고장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 남자의 목소리에는 분명 평범한 고장 이상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몇 호세요? 그게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101동 앞에 도착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보통 고객들은 정확한 주소와 호수를 알려주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이미 하루가 길었으니 마지막 일로 생각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0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소라면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다급함과 불안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개나리 아파트를 입력했습니다. 다행히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여러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집에 누군가 있는데 문이 안 열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 들어가기 싫은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도어락 기술자로 일하다 보면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순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저 문을 열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끔은 그 역할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개나리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와주세요. 회색 아반떼 옆에 있을게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왠지 모를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어락 수리가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어요.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장 차림이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고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맞으신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성호라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15년 경력의 직감이 이건 단순한 도어락 수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최성호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 급한 사정이 있어서요. 도어락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조금만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차에 기대어 서서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최성호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폭풍 같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 출장을 하루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래는 내일 저녁에 돌아올 예정이었거든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깊은 한숨 소리가 어둠 속에서 진하게 울렸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우리 아파트 옆에 사는 이웃분이 저를 보고 놀라시더군요. 오늘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일이 일찍 끝나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성호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창백한 얼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아까 젊은 남자분이 들어가시던데, 라고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이어질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15년 동안 도어락 기술자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연들을 접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언제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택배기사나 수리기사인가 했어요. 하지만 이웃분은 아니에요. 그 남자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최성호 씨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기 시작했지만 감정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15층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직감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작동하지 않았어요.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카드키를 꺼냈는데 이것도 작동하지 않더군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성호 씨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관자놀이에 있는 정맥이 도드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웃음소리. 그중 하나는 제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의 상황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자신의 집 문 앞에서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와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를 듣는 그 심정이 어땠을지 그 고통을 상상하니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귀를 문에 대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아내는 수진이라고 하는데 그 남자가 수진아라고 부르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상처, 배신감이 뒤섞인 채 이제는 억누르려던 감정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비밀번호를 바꿔놓았고 카드키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중잠금을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들어가야 했습니다. 최성호 씨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운전면허증에는 분명 개나리 아파트 101동 1512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제 신분증입니다. 제가 정말 이 집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아내가 지금 누구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신분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 그가 말한 아파트 주소와 이름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문을 열어줘도 되는 건지 망설여졌습니다. 이런 일은 항상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으니까요. 직업적 윤리와 한 사람의 절실한 요청 사이에서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성호 씨,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런 상황은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의 법적 소유주입니다. 제 신분증과 주소가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분명히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신분증상 주소와 이름이 모두 일치했으니까요. 직업 윤리를 뛰어넘는 인간적인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대답에 그의 눈에는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곧 그의 표정은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도구 가방을 들고 최성호 씨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게 될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니 긴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판에 15을 눌렀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만 남겨지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내면의 폭풍우가 느껴졌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에게는 악몽 같았을 겁니다. 1, 2, 3, 4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평소에는 금방 지나갈 시간이 지금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최성호 씨의 숨소리만 조금 거칠게 들렸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8층쯤 올라갔을 때 저는 말을 꺼내봤습니다.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전에도 이런 의심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성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저희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12살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학원에 갔다가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죠. 아이가 있다는 말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아이의 존재는 이 상황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11층, 12층,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갔고 우리의 심장 박동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최성호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빛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각오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심연으로 뛰어들기 직전의 다이버처럼 말입니다. 14층에 도착했을 때 최성호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낮았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보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은요. 이 일을 15년 하다 보니 다양한 상황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던가요? 그 후에 저는 말을 고르려 했지만 적당한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후에는 대부분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말을 지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침착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곧 마주하게 될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조용한 복도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밤 시간이라 층 전체가 조용했고 희미한 조명만이 긴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최성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도구 가방을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의 발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1512호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와 함께 낮은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여자의 목소리.
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복도에서는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최성호 씨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를 꽉 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의 호흡 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열어주세요. 최성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을 열기 위한 특수 드릴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몇 분 안에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도어락의 드릴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15년의 경험이 있었기에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일에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저 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비록 그 결과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라도 직업에는 감정이 없어야 했습니다. 드릴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은 마치 느려진 것처럼 느껴졌고 최성호 씨의 굳은 표정과 빠른 심장 박동이 역력했습니다. 1분 남짓한 작업 끝에 마침내 딸깍 소리와 함께 도어락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안쪽의 유리 중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소파에 기대어 앉아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 여자는 단정하게 화장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고 남자는 반팔 티셔츠에 맨발 상태로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친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파 테이블 위에는 와인 한 병과 2개의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 낮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로맨틱한 데이트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최성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의 상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만 끄덕였고 천천히 손을 뻗어 유리문의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안쪽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소파에 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남자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최성호 씨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내 수진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죄책감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수진 씨가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형적인 변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최성호 씨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간에 서서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개입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자리를 피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함부로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야? 최성호 씨가 남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냥 수진 씨 회사 동료입니다. 잠깐 업무 얘기하러.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최성호 씨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다가가 남자의 멱살을 붙잡았고 강한 주먹을 그의 얼굴에 2번 날렸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소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코를 부여잡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는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닫고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순간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최성호 씨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주먹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자신의 집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충격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급하게 자신의 신발과 가방을 챙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는 연신 사과하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옷에 와인이 쏟아져 붉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최성호 씨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지나쳐 황급히 밖으로 나갔을 때 그의 얼굴을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사라지자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최성호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화장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저 침묵만이 적절해 보였습니다.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최성호 씨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표정이었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명함 좀 주시겠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최성호 씨는 명함을 받아들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표시인지 아니면 그저 기계적인 동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최성호 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화장실 문은 닫힌 채였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인데도 이상하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들은 이 일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했습니다. 과연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최성호 씨에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최성호 씨에 대한 생각이 가끔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계좌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어락 수리비는 아마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졌을 테니까요. 평소처럼 저녁 무렵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자세히 보니 최성호 씨였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리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결단을 내린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물론 기억합니다. 최성호 씨 맞죠? 그를 잊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10만 원을 드린다고 해놓고 정신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직접 왔습니다. 봉투를 받으며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그날 일 이후 최성호 씨가 돈을 보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도어락 수리비를 기억이나 할까 싶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다니.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실은 그날 이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궁금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가게 정리도 거의 끝난 상태였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근처 카페가 있어요. 가게 문을 닫고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최성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피로함과 동시에 어떤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이혼 소송 바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소송도요. 변호사 통해서 다 진행했어요.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내는 바로 짐 싸서 친정으로 갔고 딸은 저랑 지냅니다. 아빠가 올 때마다 머리 쓰다듬어줘요. 기특한 아이죠.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커피잔 테두리를 천천히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다 말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나이에 맞게 설명했어요. 12살이지만 이해력이 좋아서 엄마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 우리 집을 떠났다고요. 물론 구체적인 상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성호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울기만 했어요. 아이가 한 일주일은 학교도 안 가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담담한 어조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불법 촬영 증거, 도덕적 해이, 양육권 포기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준비까지 했다니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혼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철저히 준비된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아내는 보험업계에서 일했는데 퇴출당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지점장에게 영상과 녹취록을 제시했거든요. 업무상 위계 문제까지 더해져 징계 해고됐습니다. 최성호 씨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타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이 한 달 동안 얼마나 큰 상처를 견뎌내야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에게도 영상이 전달됐어요. 딸은 아예 연락을 끊었고요. 그 여자 지금 고향에서도 뒷말이 많대요. 이젠 어디 갈 데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의 복수가 생각보다 철저하다는 것에 약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만큼 그가 받은 상처가 컸다는 의미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후회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 털어놓으니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그 도어락이 열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속고 살았겠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직업적인 일이었을 뿐인데 그에게는 인생을 바꾼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답했습니다.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거짓 속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최성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를 향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 말이에요. 배달 알바생이었더군요. 아내와는 3개월 전부터 만났대요. 사진을 보니 벌써 여러 번 호텔에도 갔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이 이미 소진된 듯 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그 남자는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서 합의를 거부했어요. 결국 법원에서 3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났지만 지금 능력이 없으니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더군요. 최성호 씨의 눈에는 승리감 같은 것이 비쳤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역 커뮤니티에 얼굴이랑 이름까지 다 퍼졌어요. 시내에서 봤다는 사람들 말로는 폐인처럼 살고 있다더군요. 다니던 알바도 쫓겨났고 어디 가도 손가락질 받고 소셜 미디어에는 그 남자 사진이랑 함께 이 사람 맞나요?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요. 그의 말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철저한 복수가 정당하다고 생각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자기 고향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에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나 봐요. 최성호 씨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군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딸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최성호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딸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갈 계획이에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최성호 씨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씨. 오랜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의 달라진 모습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만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작별 인사요? 네, 내일이면 딸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 갑니다. 거기서 새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최성호 씨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의 설렘과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딸아이는 적응 잘하고 있나요? 네,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학교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전학 가는 것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저는 봉투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잖아요. 복수를요. 최성호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이해의 빛이 그의 눈에서 번쩍였습니다. 이건 돈이 아닙니다. 제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에요. 궁금함에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열쇠고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 집에 열쇠를 꽂을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의 열쇠고리였어요. 새 출발을 하는 저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박진호 씨도 많은 사람의 문을 열어주시니 이 열쇠고리가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한 선물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깊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문이 열림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최성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전 아내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복수를 진행하던 사람이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다니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내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거든요. 딸아이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정말 많이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복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성호 씨의 눈에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어요. 그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그를 몰아붙이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더군요. 현명한 결정이신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결국 제 마음도 아프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용서가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딸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최성호 씨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의 미소는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도어락을 뜯지 않았다면 아직도 속고 있었겠죠. 감사합니다. 전 이제 새 인생 시작합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그런데 왜 이 씁쓸한 기분은 아직도 마음 어딘가를 뜯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 최성호 씨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말로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그 길을 잘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도어락을 여는 일, 그것은 단순히 문을 여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진실을 열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항상 달갑지만은 않더라도 결국에는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최성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도어락 하나로 열리는 문처럼 우리의 인생도 작은 용기 하나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